TV조선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라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정부가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엿새째로 접어든 화물연대 파업 가운데 우선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해서 사상 처음으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한 조치라면서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명령 대상은 공장으로 시멘트를 운반하는 2,500여 대의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입니다. 하지만 화물연대 측은 정부 조치와 상관없이 파업을 이어가겠다고 예고했고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도 화물연대 측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민노총에 의한 불법 파업 연쇄고리를 끊어 노동개혁을 해보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의지가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준비한 영상 먼저 보신 다음 사상 첫 업무 개시 명령 관련 소식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법, 정력투쟁, 일몰제를 폐지하라! 일단 제가 운전을 해야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운전이 없으면은 상당히 힘들죠. 저희는 이번 주까지 버틸 수밖에 없다. 그 이상 지나가면 저희도 생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서로 생산하고 운송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미 차질이 하루가 갈수록 눈덩이처럼 이게 커지고 있기 때문에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합니다.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 주십시오. 민주노총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법적 강경 대응 카드가 처음으로 현실화했습니다. 오늘로 엿새째 이어지고 있는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응해서 시멘트 운송 분야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한 건데요. 관련 제도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 지금 처음 있는 일이죠. 그렇습니다. 어제 정부와 화물연대가 파업 이후 처음으로 협상에 나섰지만 1시간 50분 만에 결렬이 됐죠.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을 심의할 오늘 국무회의를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기로 한 것이 알려지면서 이 사실상 업무 개시 명령 발동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그런 관측이 나왔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 시멘트 운송 분야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하겠다고 직접 말했습니다. 지난 2004년 관련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이 제도가 실제로 시행되는 건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그 배경에 대해서 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서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고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며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나온 윤 대통령의 모두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합니다. 경제 위기 앞에 정부와 국민, 노사의 마음이 다를 수 없습니다. 화물연대 여러분,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 주십시오.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자신의 임기 중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다시 한번 이 불법 파업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강조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내일 총파업을 예고한 철도와 지하철 노조에 대해서도 절대 다수의 임금 근로자들에 비하면 더 높은 소득과 근로 여건을 가지고 있다며 정당성이 없는 파업이라고 비판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윤 대통령 로이터 통신과 진행한 인터뷰 내용도 공개가 됐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한국 사회에서 강성노조 문화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언급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거듭 단호한 대처, 원칙에 따른 대처를 강조해온 만큼 업무 개시 명령 즉각 집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됩니까?
네, 업무 개시 명령은 절차상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화물차 기사 개인이나 사업자 법인을 상대로 구두나 서면 명령을 내리면서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원인용 국토부 장관은 오늘 브리핑에서 이번 업무 개시 명령 대상은 시멘트 운수사 209곳, 종사자 2,500여 명이며 국무회의 의결이 완료된 현 시점부터 업무 개시 명령이 집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멘트 분야의 운송 사업자 및 운수 종사자는 즉시 운송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앞서 원 장관은 국토부가 즉시 업무 개시 명령을 집행할 수 있도록 실무 준비가 거의 끝났다고 자신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업무 개시 명령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두는 등의 송달 회피 상황 등에 대해서도 3자 송달이나 공시 방법 등을 통해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오전 나온 원희룡 장관의 목소리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무회의 의결이 완료된 현 시점부터 운송 거부자에 대해서는 업무 개시 명령이 집행됩니다. 이에 따라 시멘트 분야의 운송 사업자 및 운수 종사자는 즉시 집단 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운송 업무에 복귀하여야 합니다. 업무 개시 명령은 운수 종사자와 운송 사업자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국가 물류망을 복원하고 국가 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들으신 대로 원 장관은 업무 개시 명령이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 운행 정지와 자격 정지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해서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령에 불복하는 것은 물론이고 파업을 더욱 강경하게 밀어붙이겠다, 이런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습니다. 화물연대는 업무 개시 명령 발동 후에 즉각 성명을 냈습니다. 화물 노동자에게는 계엄령에 준하는 명령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또 정부가 귀족 노조 프레임을 씌웠다고도 비판을 했습니다. 화물연대는 정부와의 2차 교섭이 내일로 정해져 있었는데도 이 정부가 오늘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린 건 협상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국무회의가 열리고 있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이 업무 개시 명령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열었고요. 어제 1차 협상이 결렬된 후에는 업무 개시 명령이 내려지게 되면 투쟁 수위를 지금보다 더 높이겠다, 이런 경고도 한 바 있습니다. 어제 나온 화물연대 측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대화를 지속하는 과정에서 국토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비롯해 대화의 진정성을 훼손하는 일 없이 화물연대와의 대화의 진정성을 가지고 참여할 것을 요구합니다.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면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저희들은 그것을 엄중하게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더 큰 투쟁을 준비하겠습니다. 화물연대는 이번 명령의 위헌 소지도 또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화물연대는 업무 개시 명령 자체에 위헌 소지가 있고 국제노동기구 협약에서 금지한 강제노동에 해당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와 재계는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 운송을 집단 거부해서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화물자동차 운수사법에 따라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번 안전운임제 도입을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을지,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정도인지는 좀 더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업무 개시 명령 발동 자체가 지금 사상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법적인 일종의 구성 요건에 맞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다툼의 여지 전혀 없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기는 합니다. 실제로 지금 화물연대 측이 그런 주장을 내놓고 있고요. 하지만 화물연대 파업이 오늘로 이제 엿새째에 접어들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인 거, 이건 또 부정하기 힘듭니다. 네, 앞서 정부 역시 시멘트 분야부터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을 정도로 가장 직격탄을 맞은 곳은 건설업계입니다. 시멘트 출하가 중단되면서 주요 아파트 공사장의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중단됐고 연쇄적으로 전기와 설비 공정도 멈춰설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건설업계에서는 이 상태로는 2, 3일도 더 버티기 힘들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주의 한 수소버스 충전소에서는 운송 거부로 수소가 바닥나면서 수소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일반 주유소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기름 운반 트럭 기사 대부분이 운행을 중단하면서 주유소 저장 탱크가 점점 비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곳곳의 목소리도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레미콘이 아파트의 골조 뼈대를 만드는 건데 뼈대가 없으면 학원에다가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화물연대가 운송법을 갖다 풀어도 저희가 당장 못 돼요. 다시 가동을 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걱정은 많이 되죠. 어쨌든 재연주가 된다고 하면 굉장히 많이 불안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내용과 관련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과거 사례 등으로 미뤄볼 때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인한 하루 손실액이 약 3천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도 밝혔습니다. 정부는요, 또 파업에 가담하지 않은 화물차에 대해서 쇠구슬을 쏘거나 또는 집단 폭행을 하는 등 이 노조의 파업 수위가 폭력적 양상을 보이는 거, 이것도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실제 경찰에 따르면 지난 26일 부산 강서구 신화로에서 운행 중이던 트레일러 2대에 쇠구슬이 날아들어서 이 차량 앞유리가 파손되는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 전남 광양에서는 화물연대 조합원이 비조합원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또 경기도 의왕 내륙 컨테이너 기지에서도 화물연대 조합원이 화물을 적재하던 비조합원에게 물병을 던지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런 폭력 상황들에 대해서 증거 자료를 수집해 수사를 진행 중인 상황인데, 특히 쇠구슬이 날아든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오늘 관련 화물연대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해서 여분의 쇠구슬과 차량 운행 일지 등을 확보했습니다. 관련해서 윤익은 경찰청장 비조합원 운송방해 등 불법 행위에 대해 현장 체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 윤 청장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비조합원 운전자에 대한 폭행, 협박과 차량 손괴, 화물 차량 정상 운송 방해, 주요 물류시설 출입구 봉쇄 등 불법 행위자는 현행범으로 체포할 것입니다. 핵심 주동자와 극렬 행위자, 나아가 배후까지 끝까지 추적하여 예외 없이 사법 조치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화물연대 파업 사태와 관련해서 우선 시멘트 운송 분야에 대해서 사상 처음으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정부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고 그다음에 불법 행위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민주노총 측은 이 명령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고 그다음에 아직 피해나 이런 부분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월권을 한 거다, 이렇게 지금 맞서고 있습니다. 정부의 오늘 조치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조금 너무 성급한 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이것이 항상 상당히 약간은 아까도 보도에도 나온 바가 있지만은 좀 위헌적인 소지가 있습니다. 이 제정 당시에도 ILO의 강제 노동 금지 원칙에 반한다라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런 지적 사항도 있었고, 특히나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운수소합조업법에 따라서 14조의 정당한 이유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정당한 이유가 무엇이냐? 정당한 사유가 없이 하지 않은 경우에 처벌을 하거나, 아니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그 면허에 대한 박탈 처분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강제성을 두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라는 것도 상당히 규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운수 노동자가 예를 들어서 내가 몸이 아프다, 아니면 오늘 무슨 집안에 일이 있다, 이걸 가지고까지 전부 다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석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대통령께서는 초기에 이걸 진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어떤 대화라든지 최후적으로 이러한 서로의 조건 협상이라든지 이것이 결렬된 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업무명령, 개시명령이 발동이 됐다고 한다면 어떤 이 명령에 대한 정당성도 많이 부여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노력이나 어찌 보면 정부의 책임이 없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 6월에 이미 합의가 된 것인데 지금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파행되는 과정에서 저는 정부, 물론 국회도 책임이 있습니다만은 정부의 책임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최대한의 노력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어떤 강제력을 동원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강제력을 동원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법적인 문제부터 좀 정리를 하면은 운송사업자나 차주분들은 원래는 노동자가 아니에요. 자영업자분들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그 노조에 가입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노조에 가입할 때는 노동자고 처벌받을 때는 노동자가 아니다. 그런 논리는 법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그리고 이번
정부의 조치는 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국가를 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조치다. 첫째, 지금 이제 그 경제난으로 우리가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경제를 다시 일으키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수출이고 수출과 관련된 물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그 물류를 인위적으로 막는다. 그렇다면 이거는 굉장히 중대한 그 경제 회복의 걸림돌이죠. 이거를 다시 회복한다는 건 국가로서는 당연히 그 정당한 사유가 되는 겁니다. 특히 그 파업을 시작하기 전에 정부가 먼저 그럼 그 노조 측에서 요구하는 3년 연장을 받아들이겠다는 뜻까지 밝혔는데도 거기에 더한 요구를 하고 그러면 정부가 그걸 다 받아들일 수가 없죠. 화물 차주들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분야에서도 똑같은 요구가 있을 거고 그걸 다 받아들인다면 우리 경제가 작동하기 어렵죠. 두 번째는 이제 노사 문제의 문제인데 2004년에 이 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처음 적용되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어떻게 한 거죠? 그냥 좋은 게 좋다. 불법 파업이 있어도 아이 뭐 그럴 수도 있지 넘어가는 게 그동안 이렇게 적폐가 쌓아오면서 우리 경제에 커다란 걸림돌이 된 겁니다. 이제는 이제 이걸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거죠. 또 마침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때 노동, 연금, 교육 3대 개혁은 꼭 하겠다 약속했기 때문에 많은 국민이 그럼 이번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아주 눈을 크게 뜨고 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전 정부들처럼 또 좋은 게 좋다 대충 타협하고 넘어갈지 아니면 본인이 얘기한 대로 정말 법치를 세울 건지 뭐 몇 주 지나면 알게 되겠죠. 네. 여야 정치권의 공방도 격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민노총을 적극 지지하면서 지금 정부를 오히려 공격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어제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로 인한 건설 현장 위기 상황 점검 긴급 간담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관련해 이제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피해 상황을 강조를 했고요. 오늘 오전에도 주호영 원내대표는 화물연대가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강경 대처에 힘을 싣고 나섰습니다. 주 원내대표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그동안 민노총은 법 위에서 군림해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라는 미명 아래 때법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도 적절히 타협하고 넘어가는 그런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반면 민주당에서는 업무 개시 명령 발동 직후 서면 브리핑을 내고 정부가 법적 처벌을 무기로 화물 노동자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또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부가 과잉 대응으로 사태를 치킨 게임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의당 역시 오늘 오전 업무 개시 명령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야권에서 나온 목소리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정부가 화물연대의 업무 개시 명령을 예고했습니다. 정부가 약속을 먼저 파기한 것도 모자라 과잉 대응으로 사태를 치킨 게임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를 협상 가치조차 없는 폭력 집단으로 매도하고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를 교묘하게 이간질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물연대 노동자들에게 업무 개시 명령이라는 부당한 레드카드를 내미는 정부의 행태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고 모든 게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난데없는 엄벌 타령에 업무 개시 명령이 가당키나 한 것입니까? 거짓말 정부에게 약속을 지키라는 정당한 외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요, 불법 파업을 할 경우에 노조 그리고 노조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노란봉투법 제정을 연일 강조하면서 아예 법 이름을 합법 파업 보장법으로 바꾸자 이런 제안까지 내놔서 지금 여당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난 9월 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의원 56명이 공동 발의한 이른바 노란봉투법. 불법 파업이라도 폭력과 파괴 행위가 없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고 폭력 파괴가 있더라도 노조 간부 등 개인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입니다. 그동안 민주당 내에서도 불법 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로 신중론이 강하게 나왔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최근 이 노란봉투법 제정에 힘을 싣고 있는 겁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지난 27일 본인 SNS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오해를 풀고 법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합법 파업 보장법으로 부르는 건 어떻겠냐 이렇게 또 제안을 하기도 했는데 관련 법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는 소위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이 폭력 불법 파업까지 보장하자는 것이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법안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오해도
많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문제도 함께 논의하고 실질적으로 이를 입법화해서 점점 더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는 노동3권, 그중에서도 단체 행동권을 실질적으로 헌법의 취지에 맞게 보장하는 방법이 어떤 것일까를 생각해보고 또 현실적인 안을 만들어내면 좋겠습니다. 가능한 방법을 함께 의논해서 빠른 시간 내에 가시적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이 대표의 주장에 국민의힘에서는 즉각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어떤 이름을 갖다 붙여도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9월 노란봉투법 자체가 평등권 문제에 있어서 헌법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한 바도 있었습니다. 정진석 위원장 목소리 들어보고 지난 9월 나온 한 장관 목소리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합법파업 보장법이라고 주장을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름을 갖다가 붙여도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 조장법이고 이것은 위헌적이며 노조 방탄법의 다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상의 평등권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이 법에 대해서도 지난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이거 하겠다라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출범해놓고 5년 동안 실제로 진행되지 않았죠. 막상 하려고 보면 이게 헌법상의 충돌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정부의 180석으로 뭐든지 할 수 있었지만 못한 이유가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하다 보면 이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헌법적 문제가 그렇게 만만치 않은 거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 제정과 관련해서 여야가 계속 대치하고 있었는데요. 이 와중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게 불법 파업이 그다음에 폭력 파업 이런 식의 이제 여당이 제시하는 프레임에 뭔가가 이제 맞춰지는 것이다. 따라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오해를 풀려면 이 법의 이름을 합법 파업 보장법으로 바꾸는 식으로 해서 꼭 제정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나서서 여당과 또 다른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패널들께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이재명 대표가 뭐 제법 프레임을 짜느라고 노력은 하신 것 같은데 아무리 합법 파업 보장법 외쳐도 그게 그 아까 정진석 대표가 얘기했죠. 불법 파업 조정법이라는 사실은 조장법이라는 사실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합법 파업은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죠. 그걸 굳이 이재명 대표가 엉뚱한 법으로 보장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맞지 않는 거고 과연 이재명 대표가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 이런 법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민노총이란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많은 분들이 의심하고 있죠. 왜냐하면은 이달 초였던가요? 이재명 대표가 한노총과 민노총을 하루 상관두고 차례로 방문합니다. 거기서 그 노란봉투법을 약속을 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우연인지 당연한 건지 민노총이 거리에 나와서 지금 집회를 매주 하고 있죠. 특히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 대표와 민노총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의심받을 수가 있어요. 노조는 그 노조원들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위해서 투쟁해야지 정치적 목적으로 투쟁하면은 결국은 노조원들의 신임도 잃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질적인 노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과 그 영국은 원칙대로 그 불법 파업한 노동자들은 절대 특히 공무원들은 다시 공무원으로 복귀시키지 않고 원칙대로 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일본인데 일본의 1960년대 그 공산당 이런 세력이 좀 커지면서 굉장히 불법 노조 활동이 심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결했느냐? 민사소송을 했어요. 민사소송을 해서 불법 파업에 대한 책임을 직접 물리니까 거짓말처럼 불법 파업이 없어졌습니다. 그 이후 1970년, 80년대 일본이 급격하게 경제적으로 성장을 하죠. 바로 그거를 못하게 하겠다는 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합법 파업 보장법, 다시 말해서 노란봉투법입니다. 손해배상을 하면은 돈을 물어줘야 하기 때문에 불법 파업을 못하죠. 그래서 그거를 소송을 못하게 하겠다는 게 이재명 대표가 지금 얘기하는 핵심이고 그건 우리 경제를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법이다.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지난 대선 기간 동안 캠프에 있었지만은 민노총은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한국노총은 지지 선언을 했었습니다만은 민노총은 민주당 저도 그래서 아까 그 박홍근 원내대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노총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냥 이 화물 연대에 대한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파업, 그 정부의 어떤 업무 개시 명령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논평을 하고 있을 뿐이고요. 정치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어찌 보면 보수 정부와 진보 정부, 노동관을 바라보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소 정책상 문제는 있습니다.
조금 구별되는 점은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민주당도 어떤 불법 파업을 폭력이나 파괴를 하는 불법 파업을 보호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어떤 파업권, 집단 행동권 자체가 굉장히 그러니까 협소합니다. 그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걸 조금만 벗어나면 대부분 불법 파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거액의 손해배상을 물린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정당한 파업권, 집단 행동권도 굉장히 제약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기본적으로는 어떤 정당한 파업에 대한 그 범위를 조금 넓혀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왜냐하면 조금만 넘어가면 불법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입법적인 논의가 좀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이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합법 파업 보장법이라는 것은 그럼 불법 파업 보장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폭력이나 파괴적인 것이 아닌 경우에는 최대한 보장을 해주자라는 입법 취지를 얘기를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과거에 우리가 예전에 평택 쌍용자동차 노동자로 인해서 회사에서 거액의 손해배상으로 인해서 정말 그 노동자 개개인별로 정말 가정사가 순탄치 못한 것들이 정말 우리가 일부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러한 개인사적인 그리고 그런 개인들의 가정까지 파괴가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곧 그냥 그 노동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 곧 사회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건 비용을 줄이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조금 이 입법 취지를 조금 긍정적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찾아가고 또 그 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한 인터넷 매체 더 탐사를 둘러싼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한 장관 가족에 대해서 신변 보호 조치에 착수했다. 이런 소식이 또 나왔습니다. 네, 어제 저희 뉴스9 단독 보도를 통해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경찰이 어제부터 한 장관과 그 가족들에 대한 신변 보호 조치에 들어가 자택 주변 순찰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의 이번 신변 보호 조치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방송한 유튜브 채널 이른바 이 더탐사 측 관계자 5명이 지난 27일 한 장관이 사는 주상복합 아파트 건물에 무단 침입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당시 더탐사의 생중계 영상에는 한 장관이 사는 아파트의 동과 호수 등이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경찰은 한 장관과 가족들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방안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장관 어제 출근길에서는 더 탐사를 정치 깡패에 비유하면서 아주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었는데요. 오늘은 아직까지 관련 입장 나오지 않고 있죠. 네, 한 장관은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더 탐사와 관련한 추가 발언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다만 어제 출근길 한 장관은 과거 정치 깡패들이 정치인들이 나서서 하기 어려운 불법을 대행했는데 지금은 더 탐사 같은 곳이 김의겸 민주당 의원 같은 주류 정치인과 협업하거나 그 뒷배를 믿고 정치 깡패 역할을 하는 것 같다며 더 탐사와 김 의원 등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관련해 지난 한 장관 발언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스토킹하는 사람들하고 야합해서 이런 식으로 국무위원을 모욕하는 거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끼고요. 더 탐사하고 같이 협업을 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걸 야합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지나치다고 생각을 하고. 저 미행하는 것도 같이 하셨습니까 그럼? 저 미행하는 것도 같이 하신 거예요? 저를 미행한 스토커로서 지금 수사 중인 그 더 탐사와 협업하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약간 좀 충격을 받았고요. 그 사실에 대한 허위 사실이 보도될 경우 역시 거기에 공모하시는 거가 된다는 걸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 더 탐사는 이 스크린이 불가능한 소위 말하면 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유튜브 채널인다 보니까 저희 정치단체 같고요. 지금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청담동 사건에 대해 가지고 이건 거의 어떤 사기 수준에 있다고 봐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애초에 그런 일은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저는 이 사안 알고도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파도가 밀려가면 누가 바지 벗고 수영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이제 파도가 밀려났고 책임질 시간입니다. 김의겸 의원 입만 열면 거짓말하면서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아니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그렇지 못하시게 제가 확실하게 법적 책임을 이번에 묻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한 장관의 집을 찾아간 더 탐사의 영상은 어제부터 해당 계정에서 사라진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 더 탐사 측은 어제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유튜브 이용자들의 신고로 영상이 삭제 처리된 것 같다면서 당장 유튜브 측에 이의 신청을 해서 영상을 복구할 거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후 더 탐사 채널에는 영상을 곧 다시 업로드할 예정이라는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측에 이제 보는 이용자들이 신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것이 뭐 불법적이라든지 누구의 명예를 훼손했다라든지 이런 식의 신고를 하면 유튜브 측이 그걸 판단을 해서 그 영상을 갖다가 게시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볼 수 없게 만드는데 이처럼 영상을 신고한 이용자들이 아마 많았던 모양입니다. 네, 그런 걸로 보입니다. 실제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방통위와 유튜브 등의 더 탐사를 신고했다는 인증글과 신고 방법 등의 글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야를 불문해서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나온 목소리들 잠시 듣고 오시죠. 더 탐사 측에서 한동훈 장관 집 앞까지 가서 취재를 진행했죠.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방금 앵커께서 취재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건 취재가 아니라 폭력이다라고 폭력이다. 생각을 했었고요. 예. 사실 이쯤 되면 이제 언론이라는 단어를 붙이기가 굉장히 민망해진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뭐 그 영상을 조회수 올려주기 싫어서 보진 않았어요. 보진 예. 않았습니다만 이게 아무래도 기사로 많이 나와서 보니까 어찌 됐든 한동훈 장관의 집 앞에 찾아가서 택배를 뒤지고 도어락 키를 누르고 한동훈 장관 있으면 나와봐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뭐 목적을 다 떠나서 이거는 취재 행위라고 볼 수가 없죠. 네, 선을 넘었다, 금도를 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더 탐사를 보면서 작년에 개봉한 넷플릭스 드라마 그 지옥이 생각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고 있을 때 예. 그 틈을 타서 그 새진리회라는 곳에서 이제 막 선동을 하죠. 그리고 인터넷 방송을 기반으로 한 이 화살촉들이 막 선동해가지고 이런 인민 재판을 해서 사람의 목숨을 뺏는 그러한 것들이 있었는데 좀 극단적으로 예를 비교하면 더 탐사가 지금 그러한 역할을 지금 하는 거 아닌가. 야권에서는 일부 더 탐사를 옹호하는 목소리도 사실 있습니다만은 이제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쯤 되면 언론이라는 단어를 붙이기도 민망한 수준이다. 아주 상당히 강하게 비판을 했군요. 네, 하지만 이런 비판에도 더 탐사 측은 한동훈 장관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는 한 장관의 이 정치 깡패 발언에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막말을 서슴지 않는 한동훈 장관에게 묻는다라는 제목의 공개 질의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더 탐사 측은 이 글에서 한동훈 장관의 자택을 방문해서라도 꼭 묻고 싶었던 질문이 있었다. 7월 19일과 20일 행적을 공개할 수 있느냐? 더 탐사를 상대로 청담동 게이트 관련 고소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등의 5개 질문을 적었습니다. 더 탐사 측의 주장입니다. 한 장관 자택을 방문해서 뭔가 묻고 싶었던 게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요. 결국 자신들의 그 무단 침입으로 비치는 그런 행위가 주거를 침입한 게 아니라 취재 행위였다. 이걸 주장하려는 의도로 그렇게 보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앞서 들으신 것처럼 뭐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 안팎에서 지금 한 장관 집 앞을 타다가서 이 벨과 도어록을 누르고 또 압수수색을 당하는 기자들의 심정을 느껴보라 이런 발언 등을 볼 때 이들의 행위를 정당한 취재 활동이 아니라고 본다 이런 지적들 많습니다. 이번엔 기자 출신 여야 의원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이라고 해서 본인이 가진 인간적인 어떤 권리까지 포기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 법무부 장관 집에는 저렇게 가서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무슨 압수수색 영장을 그 집행당하는 사람의 심정을 이해해보라고 그러는데 아니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거하고 법무부 장관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법원이 발부한 거잖아요. 경찰이 신청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분들의 얘기는 하나의 논리도 없고 어떤 정당성도 없는 것 같아요. 도대체 이분들이 뭘 믿고 이렇게 법치 국가를 헤집고 다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또 이거는 뭐 제대로 된 올바른 취재 방식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광경을 또 유튜브로 아마 유튜브 온라인 매체라 그런 것 같긴 한데 그거를 또 보여주고 하는 것들이 본인들의 어떤 취재 활동과 부합하는지에 대한 어떤 판단을 좀 했었으면 좋지 않았겠나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이제 청담동 이제 술자리 의혹 관련해 가지고 쭉 쌓여 있는 과정에서 약간 서로 간에 이제 감정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한 장관이 특히 없는 상태에서 가서 집 앞까지 가서 취재하는 거는 뭐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방금 저희 기자가 두 분 발언 소개하면서 기자 출신 여야 의원이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의원은 아니고요. 한 분은 지금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이고 한 분은 민주당의 대변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잡겠습니다. 네, 오늘 온라인에서는 더 탐사를 옹호한 방송인 김어준 씨에 대한 비판글 하나가 화제가 됐습니다. 바로 최서원 씨, 그러니까 개명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자신의 SNS에 김어준 씨 집 앞에서 캠핑할 사람을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겁니다. 정 씨가 왜 이런 글을 올렸는지 어제 김어준 씨의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가겠다고 사전 예고도 했다는 거잖아요. 네.
언론의 이런 취재 방식, 집 앞으로 찾아가는 거 비판받을 때 있습니다. 상대가 어떤 힘없는 개인이라고 하면 비판받을 여지 있죠. 근데 그 대상이 한동훈 장관 정도 되는 권력자라면 이건 취재 일환으로 용인돼야 된다고 봅니다. 주거 침입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도어라고 잡았다는 거예요 지금? 비밀번호를 쳤다는 거예요? 그건 모르죠 지금. 그러니까 김어준 씨가 집에 들어간 건 아니지 않냐 이러면서 이제 더 탐사의 그 행동이 주거 침입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니까 정유라 씨가 그럼 김어준 씨 집 앞에서 캠핑을 하자 뭐 약간 비꼰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군요. 네, 맞습니다. 또 정 씨는 스토킹이 집에만 안 들어가면 되는 것인지 몰랐다면서 김 씨의 집 앞에서 캠핑을 하고 집 안에 들어간 것도 아닌데요 뭘이라며 집 안에만 들어가지 않고 유튜브 취재차 왔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도 적었습니다.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지만 이 공용 공간이죠. 이 현관 앞도 주거 침입으로 볼 수 있다 이런 판례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번 사안도 거기에 해당이 될지 여부 아직 확실치는 않은 상황이죠. 네, 취재 목적 자체가 어느 정도 인정되는지가 관건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 장관이 더 탐사를 경찰에 고발한 혐의는 주거 침입과 보복 범죄인데 더 탐사 측은 사전에 취재 목적임을 밝혔고 공동 현관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장관은 사전에 연락이 없었다고 반박을 하면서 양측의 주장이 지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우선 주거 침입의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 복도나 엘리베이터 등은 공용 공간이라 할지라도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침입하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취재 목적이 인정되면 위법성이 배제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보복 범죄는 보복에 뚜렷한 목적과 협박 등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일각에서는 더 탐사 측이 한 장관으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압수수색을 당하는 기자들의 심정을 느껴보라고 말한 게 보복의 목적을 스스로 인정한 거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역시 취재 목적이라고 주장할 경우 다툼의 여지가 있고 어느 부분이 협박에 해당하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YTN에 따르면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해당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민주당 김의겸 의원의 소환도 지금 예고했습니다. 네, 어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정례 브리핑 중에 김 의원을 불러서 조사할 계획이 있느냐라는 질문이 나왔고 경찰은 필요하면 소환 조사를 진행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그러면서 현재 통화 내역 등 주요 관련자의 휴대전화를 분석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다면서 추가로 피의자를 조사하고 자료를 분석하는 등 보강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 첼리스트 A씨를 조사하면서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A씨가 술자리에 있었다는 때에 해당 술집에 없었다는 사실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관련해 의혹 제기 당시 김 의원의 발언과 첼리스트 A씨의 변호사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7월 19일 밤인데요. 청담동에 있는 고급스러운 바였고요. 그 자리에는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고 첼로가 연주됐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근거를 제시하셔야지 제가 있었다는. 그 사람의 발언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 자리에 없었던 건 명확한 사실입니다. 전후 자리에 전혀 없었습니다. 네, 여기에 어제 권익위는 첼리스트 A씨의 전 남자친구이자 제보자로 알려진 B씨의 공익신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습니다. 제보자가 술자리 의혹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권익위는 공문을 통해서 공직자와 직무 관련자나 특정 관계인들 간 식사, 음주에 대해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별도 규율하고 있지 않아서 법 위반 여부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위반 사실이 어려워서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보완 요청을 했지만 신고 내용에 대한 보완이 없어서 종결했음을 알려드린다고도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B 씨의 SNS에는 자신을 지켜달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지켜달라? 이거 누구한테 지켜달라는 걸까요? 자신의 SNS 팔로워 약 17,000여 명에게 한 말로 보입니다. B 씨는 먼저 권익위의 결정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 결과도 보지 않고 종결이라면서 술자리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권익위는 존망 자체에 대한 회의론이 들 텐데 용감하다고 했고요. 이어 자신의 SNS 팔로워들을 향해서는 저 구속시키려 한다면 여러분이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이 생겼다며 여러분을 믿는다. 전 제보자고 참고인일 뿐인데 무슨 죄를 만들어 구속시키려는지 같이 한번 지켜보자고 적었습니다. 다만 보완 자료가 없다는 권익위 측 입장에는 증거로 녹취를 제시했는데 뭘 내야 하냐면서 녹취록이 주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오늘 오전에는요, 또 한동훈 장관과 관련해서 눈에 띄는 보도가 하나 있었는데요. 업무 추진비 관련 이야기였죠? 네, 법무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3분기 장관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이 이 전임 장관들과 비교되면서 주목이 된 겁니다. 집행 내역에 따르면 한 장관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업무 추진비 명목으로 474만 4,150원을 썼습니다. 집행 건수로는 13건, 한 달 평균 158만 원 꼴입니다. 그중 단일 집행 내역으로 가장 액수가 큰 건 추석 명절 맞이 청사 근로자 격려 명목으로 집행된 것인데 34명에게 196만 8,600원을 사용했습니다. 한 달 평균 158만 원. 이게 전임 장관들과 비교했을 때 적은 걸까요? 아니면 더 많은 걸까요? 네, 적습니다. 전임인 박범계 전 장관의 이 같은 기간 업무 추진비 집행액으로는 3분의 1 수준이고 추미애 전 장관에 비해서는 2분의 1 수준으로 적은 액수입니다. 박 전 장관은 2021년 3분기 업무 추진비로 1,348만 원가량을 썼고 추미애 전 장관은 2020년 같은 기간 약 1,042만 원을 업무 추진비로 사용했습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법무부 관계자는 이 업무 추진비 사용액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불필요한 업무 추진비 사용과 장관 개인의 홍보성 현장 방문을 줄인 결과라면서 필요한 현장 방문과 정책 간담회 등에만 업무 추진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을 무단 침입했다. 이런 혐의로 한 장관이 유튜브 매체인 더 탐사 측을 주거 침입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탐사 측이 오늘 자신들의 입장문을 내면서 5가지를 한동훈 장관에게 이제 질문을 했는데요.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한 장관이 과연 자기들이 취재 활동을 하러 갔다는 거, 그다음에 지난 그 문제가 됐던 7월 그 날의 행적을 왜 한 장관은 정확하게 밝히지 않느냐. 그거 밝히면 된다. 그다음에 김의겸 의원, 그러니까 국정감사장에서 이 문제를 터뜨린 김의겸 의원은 고발을 하면서 왜 자신들에 대해서는 그 문제와 관련해서 고발하지 않느냐. 그다음에 차량에 여러 가지 블랙박스 같은 게 있을 텐데 왜 그런 거 공개하지 않느냐. 공개하면 다 한동훈 장관이 어디에 있었는지 그 위치가 드러날 텐데 왜 그런 식으로 해명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공개 질문까지 하면서 자신들의 이른바 주장을 거두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별로 유의할 필요가 없는 주장입니다. 그냥 이 사건을 계속 논란을 이어가겠다. 한동훈 장관과 더 탐사 간의 논란을 만들어내겠다는 차원이니까 그냥 무시하면 될 것 같고 이번 논란의 핵심은 더 탐사가 언론사냐, 한동훈 장관 집에 간 것이 취재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느냐 이게 3가지일 것 같습니다. 첫째, 안타깝게도 그 더 탐사는 그 언론사로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 신문으로 등록이 돼 있다고 그래요. 그럼 지금 이제 등록이 됐다고 언론사면은 모든 사람이 그냥 언론사로 등록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지금 뭐 언론을 우리가 제4부라고 하죠. 이렇게 아무나 언론사를 만들어서 누구를 해코지해도 그게 언론사로 인정받는다면 이건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위협이 되지 않을까요? 언론사에 대한 최소한의 여과 장치가 필요합니다. 규모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대장동 문제를 처음 제기했던 경기경제신문은 굉장히 작은 그 언론사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사회적으로 큰 반향이 있는 좋은 기사를 썼죠. 그러나 더 탐사는 오히려 그 반대로 봐야 되겠죠. 2번째, 취재냐. 정상적인 언론사라면 그렇게 취재하지 않습니다. 저거는 취재라기보다는 정치적 위협이나 저쪽 진영의 그 돌격대 그 역할로 보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김어준 씨는 아마 취재로 인정하는 것 같아요. 왜냐? 같은 부류이기 때문에 아무 말이나 하고 그 말에 대해서 책임 안 지고 그래도 그 진영 사람들은 지지하고 이런 적폐가 쌓였기 때문에 같은 부류로서 동진감을 표현한 것 같은데 정상적인 언론사라면 저런 식으로 취재하지 않습니다. 3번째, 범죄냐. 보복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측면이 있죠. 압수수색 당하는 심정을 느껴봐라. 전형적인 보복 범죄 가능성이 보입니다. 그리고 공동 주거지 침입했다는 부분, 아까 공동 구간에 대해서 들어갔다는 거는 대법원에서 판례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율이 가능하다고 보고 그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입니다.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이렇게 위협을 가하는 그 집단이 그대로 그 사회에 다닌다면 이 나라 법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로 방치하면은 결국은 정치적 폭력이 아니라 나중에 정치적 테러로 가는 입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이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 따라서 경찰이 수사하게 된다면 엄중하게 수사하고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어준 씨에 관한 우리 이 의원님의 발언은 정적으로 개인 의견이라는 거 제가 짚어두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언론이냐 여부라는 거. 일단 더 탐사가 아무래도 유튜브에 기반을 두고 있는 언론사이죠. 뭐 본인들도 언론사라고 하니까. 그래서 취재는 할 수 있습니다. 뭐 요즘 같은 시절에 어찌 보면 레거시 미디어, 과거에 우리가 가장 대형 언론사, 신문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이런 유튜브 세상 어떤 채널을 기반으로 한 언론사들이 굉장히 많죠. 이건 진보 언론뿐만 아니라 보수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가세형 같은 경우, 그러니까 더 탐사에게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본인들이 정말 언론사라는 것을 표방한다고 한다면 가세형과 같은 길을 걸으면 안 됩니다. 그분들 찾아가서 예를 들어서 뭐 조민 씨가 근무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뭐 조민 씨가 근무하고 있는 뭐 병원에 찾아가서 그것도 싫다고 하는데도 옆에 실내까지 쫓아가서 인터뷰를 요청한다든지 이런 거랑 뭐가 다릅니까? 그건 본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스스로 갉아먹는 짓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본인들이 주장하듯이 언론사라고 한다면 정당한 취재, 물론 취재에 있어서도 저는 한동훈 장관의 어떤 좀 과잉 대응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좀 이슈가 되는 인물이니까 언론 아무래도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공적 인물이기 때문에 더욱더 취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번 사건에 한해서는 아무래도 더 탐사가 조금 불법적인, 변호사로 보았을 때도 상당히 불법적인 요소가 굉장히 다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재의 목적 이런 거 부분 다 포함하더라도 다소 정당한 취재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뭐 자신들의 어떤 취재 목적을 더욱더 정당화하기 위해서 뭐 5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라고 하지만은 어찌 보면 공무상 비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굳이 밝혀야 되는가라는 부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그냥 공개 질의를 할 게 아니라 정보공개 청구를 해가지고 정당한 절차가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사도 다 그렇게 다 취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탐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당한 언론이라고 한다면 정당한 방법대로 취재를 하는 게 맞고, 저는 민주당이 더 탐사와 연결돼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김의겸 의원이 뭐 협업이란 본인이 그런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했지만은 민주당으로서도 뭐 저는 더 탐사가 뭐 그렇게 연관돼 있다. 뭐 저도 구독하지는 않은 채널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가세연이라는 그 매체에 관한 부분 역시 이거는 또 변호사님의 네.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가세연의 활동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또 평가가 더 탐사와 마찬가지로 또 상반된 시각이 존재한다는 것, 그 부분은 저희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사법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당 안팎으로부터 주시의 대상이 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민생 그리고 경제 이슈에 집중하는 모습을 또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대표가 꺼내든 이슈 하나하나가 또 다른 정쟁거리가 되면서 지금 정치권이 영 소란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번 주 들어서 검찰 수사 관련 언급은 피하면서 민생 문제는 두루두루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전해드렸듯이 민주당이 민생개혁 7대 법안 가운데 하나로 꼽아 추진 중인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힘을 실은 데 이어서 노인 일자리와 공공일자리 예산 등 각종 예산 문제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광주 전남 지역의 극심한 가뭄 문제를 언급하면서 윤석열 정부 탓을 해서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 가뭄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50년 만의 가뭄이라고 해서 과거에 이 왕조 시대에도 사람으로서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기근이 발생했다 해도 왕이 책임을 졌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왕이 몸을 움직여서 기우제를 지냈습니다. 나름 고통을 감수한 것이죠. 대체 정부는,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그 의문에 답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왕조 시대의 일까지 거론을 하면서 이 남부 지역의 자연재해 책임을 윤 대통령에게 돌리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네, 여당도 이런 점을 들어서 이 대표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SNS를 통해서 국가적 재난에 관해 민주당이 제기하는 책임론이 매사에 이런 식이다. 대통령이 전국을 유랑하면서 기우제 투어라도 지내란 말인가라며
국정 운영에 대한 전근대적, 봉건적 철학과 접근 방식을 유감없이 보여줬다고 꼬집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재명 대표는 정부를 겨냥해서 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있지만 정작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른바 친문 대 친명 세력 간의 미묘한 균열을 주시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원색적으로 비방한 SNS 게시물에 또다시 좋아요를 누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기록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은 한두 번이 실수지 대체 몇 번째냐 정말 화난다면서 이젠 이게 문 전 대통령의 진심이구나 의심하게 된다고 성토했다고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문 전 대통령 측이 이제 실수라고는 했지만요. 이 대표에게 부정적인 SNS 글에 좋아요 이 표시를 누른 거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6월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6월에 이재명 대표를 쓰레기라고 비난한 글에 좋아요를 눌러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당시 문 전 대통령 측은 스크롤, 그러니까 글을 아래로 이렇게 쭉 내리다가 잘못 눌린 거다라고 해명을 했었는데, 그리고 지난 9월에는 트위터에 좋아요를 누르는 범인, 드디어 색출이라는 문구와 함께 반려묘와의 일상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 전 대통령 본인이 아니라 반려묘가 저지른 실수다 이런 취지의 글로도 읽히죠. 하지만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은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이 대표 비판 글에만 좋아요를 누른 것과 관련해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데, 이에 대해 문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조선닷컴을 통해서 다른 글에도 좋아요가 눌린 경우가 왕왕 있는데 동일하게 취소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보도가 안 되니까 이 대표 비판 글만 좋아요를 누른다고 오해가 되는 거다 이런 취지로 해명을 했습니다. 이 대표가 안고 있는 당 안팎의 우환 가운데서 특히 정치적으로 신경 쓰이는 부분은요. 바로 당 일각에서 잊을만 하면 나오고 있는 대표 퇴진 요구입니다. 이번에도 이낙연계의 중진이 이 대표의 거취를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네, 바로 이낙연계 좌장으로 불리는 서른 의원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대표직 사퇴 후 복귀를 제안을 했습니다. 민주당 현역 중진 의원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대표직 사퇴를 언급한 건 서 의원이 처음입니다. 서 의원은 측근들의 이딴 구속 사태와 관련해서 이 대표의 공개 사과도 요구를 했는데요.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과거에 우리 역대 대통령이나 이런 그 정치 지도자들이 측근들이 어떤 비리에 쌓이게 되면은 그걸 사과를 했거든요. 이번에 정진상, 김용 이 두 사람이 구속된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이재명 대표가 과감하게 이재명 대표 참 죄송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결과는 봐야 되겠지만 일단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내가 국민에게 사과드린다. 이거 먼저 얘기를 하는 게 그 순리에 맞죠. 정진상이나 김용 두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내가 정확히 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지만은 적어도 나 개인, 나 이재명은 나 이 상황에서 결백하다라고 선언을 하고 근래 보여주겠다. 때문에 나는 당에 더 이상 누를 끼치지 않겠다. 나는 떳떳하기 때문에 내가 혼자 싸워서 돌아오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당대표를 내놓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어요. 여당 사정도 뭔가 복잡해 보이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윤 대통령이 관저에서 지도부를 만나기 전에 자신의 측근, 그러니까 이른바 윤핵관 의원들을 먼저 만난 걸 두고서 지금 파장이 일고 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린 것처럼 윤 대통령은 지난 금요일 여당 지도부를 관저에 초청해서 만찬을 갖기 앞서서 권성동, 장제원, 윤한홍, 이철규 의원 등 친윤계 핵심 의원들을 관저로 먼저 불러서 부부 동반 만찬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 상식으로만 보면 앞뒤가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에는 이 여권 안팎의 관심도 쏠리고 있습니다. 먼저 나오는 시각은 친윤계 투톱인 권성동, 장제원 의원 간 불화설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으면서 친윤 그룹 내 균열의 불씨로 작용할 조짐을 보이면서 윤 대통령이 직접 화합을 도모하는 역할에 나선 것 아니냐 이런 겁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윤 대통령이 차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윤 그룹이 당내 구심점으로 입지와 영향력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만찬 회동을 서둘러 가졌을 것이라는 시각도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부 매체는 윤 대통령이 4명의 측근 의원들과 만찬을 가진 자리에서 내년 전당대회 시점 등이 조율된 게 아니냐면서 구체적으로 내년 2월 말에서 3월 초를 지목하는 기사를 내기도 했습니다. 반면 여당 일각에서는 부부 동반 모임이었던 만큼 민감한 현안은 테이블에 올리지 않고 비교적 가벼운 분위기 속에서 대화가 이어졌을 거라면서 과도한 해석을 부여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그 언론 해석은 조금 사실이라면 좀 너무
과장해서 해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부부 동반을 해서 모이면 그 안에서 지금 그 같이 모여서 얘기하는 중에 우리 전당대회를 어떻게 하자 이런 논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제가 보니까 이 네 분이 가셨다면 부부가 가셨다면 이건 이분들이 대선 초기 우리 경선 단계부터 사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했던 분이라서 일종의 집들이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이걸 가지고 거기에 뭐 과도한 해석을 부여 좀 하는 것은 저는 뭐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비공개니까 무슨 얘기를 하나 굉장히 궁금하시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그 네 분 의원님들 부부 동반인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그렇게 심각하게 나누겠습니까? 그래서 뭐 마찬가지로 그것은 네 분이 대선 승리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죠. 예, 그리고 뭐 작년 7월부터 그 캠프 때부터 적극적으로 또 도우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뭐 그런 그런 분들과의 뭐 그러한 뭐 선거 이야기나 뭐 이러한 또 덕담이나 격려, 뭐 고마움의 표시 뭐 이러한 이야기가 오가지 않았을까?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오늘은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꼭 한 달이 되는 날입니다. 여야가 최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합의하면서 모처럼 정치력을 발휘했다 이런 평가도 받았는데요. 하지만 민주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 카드를 전격적으로 꺼내들면서 이 국조 합의 자체가 물거품이 될 그런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오늘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제출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선해임안 후 탄핵 기조로 정부 여당을 압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박홍근 원내대표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은 최소한의 책임이자 도리입니다. 민주당은 이런 국민과 유가족의 뜻을 받들어 참사 한 달이 되기 전까지로 이 장관의 파면 시한을 정해 요청했지만 대통령은 끝내 민심과 맞섰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거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내일 제출할 예정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 때처럼 또다시 국민과 국회 뜻을 무시한다면 지체 없이 탄핵 소추안까지 추진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듣고 오신 것처럼 해임 건의안을 윤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이상민 장관을 탄핵 소추하겠다는 입장도 밝히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에 일단 공을 넘기고 이를 거부할 시에 탄핵 절차를 추가로 밟을 수 있다는 기조로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도 이 해임 건의안과 마찬가지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 재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민주당이 이 장관을 향한 정치 공세 수위를 높이는 반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합의를 파기하는 것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정조사 보이콧도 검토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민주당이 이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 국정조사에서 엄격히 책임을 가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하자고 합의해놓고 그냥 정쟁에만 활용하고 어쨌든 정권이 일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국조 보이콧과 관련해선 국정조사 합의 정신을 깬 건 틀림없지만 어떻게 대응할지는 민주당이 하는 조치들을 보고 차차 당의 입장을 정하겠다고 여지를 뒀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이상민 장관 해임을 거부한다면 지체 없이 탄핵 소추까지도 추진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국정조사 합의 취지를 깨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 자랑을 몽땅 쓰는 것 같습니다. 탄핵 소추는 위법 사항이 있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그런 수단을 취할 때 소수인 우리가 제지할 방법은 없습니다만은 제발 지난 5년의 실패, 그걸로 인한 국민들의 심판 잊지 말고 국정조사 보이콧까지는 아직까지는 국정조사 합의 정신을 깬 것은 틀림없습니다만은 민주당이 하는 조치들을 보고 차차 당의 입장을 정할 생각입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하루 놓치면 안 될 핫한 뉴스를 모아 전해드리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월드컵 스타 탄생입니다. 어제 우리 국가대표팀의 대가나 월드컵 경기에서 스타로 떠오르는 선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한국 대 가나 조별리그 2차전에서
멀티골을 선보인 조규성 선수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조규성 선수는 0대2로 지고 있던 후반에 두 골을 연달아 터뜨리면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특히 이 조규성의 득점은 월드컵에서 역대 어떤 한국 선수도 해내지 못한 첫 멀티골이라는 기록으로 남게 됐습니다. 결국 가나에 한 골을 더 내주면서 경기는 2대3으로 졌지만 조규성이라는 공격수를 축구 팬들에게 확실하게 각인시켰습니다. 조규성 선수 이번 국가대표 선수 중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매체를 통해서 덜 알려진 그런 선수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조규성 선수는 올해 국내 프로축구 시즌 17골로 득점왕에 오르면서 활약을 펼쳤고 대표팀에 최종 승선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표팀엔 부동의 원톱 스트라이커인 황의조 선수가 버티고 있어서 조규성 선수는 카타르행 비행기를 탈 때만 해도 황 선수의 대안 정도로 평가가 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황의조 선수가 주춤한 사이에 인상적인 경기력을 선보이면서 벤투 감독의 신임을 얻었고요. 예선 1차전인 우루과이전 후반에 교체 투입돼 적극적인 몸싸움과 날카로운 슈팅을 보여주면서 가능성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조규성 선수는 득점 소감을 묻는 질문에 나는 보잘것없는 선수였는데 골을 넣어서 믿기지도 않는다면서 끝까지 나 자신을 믿고 꿈을 위해 쫓아가면 이런 무대에서도 골을 넣을 수 있는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두 골보다는 승리를 원했다면서 포르투갈전에서 후회 없는 경기를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영상에서 보셔도 아시겠지만 지난 우루과이전에서 조규성 선수가 출전하니까 조 선수의 아주 그 수려한 외모가 또 화제가 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루과이와의 1차전에서 그라운드에 이 조 선수가 모습을 드러내자 도대체 저 9번 선수가 누구냐 말 그대로 온라인에서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188cm의 큰 키에 뚜렷한 이목구비의 외모를 보고 꽃미남 축구선수 이런 수식어가 붙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2만 명에 불과했던 SNS 팔로워 수가 120만 명을 지금 넘어서 이번 월드컵 최고 스타로 떠올랐다고 하는데 하지만 조규성 선수는 본인 인기에 대해서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은 없고 설사 유명해진다고 해도 자신은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조규성 선수 지금은 이제 국내 K리그에서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월드컵이라는 세계 무대에서 눈도장을 확실히 찍었기 때문에 해외 진출도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상황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미 외신에서도 조규성 선수의 이번 활약에 주목하면서 유럽 구단의 시선을 사로잡을 거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영표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은 해외에서 조규성 선수에 대해 묻는 연락이 오고 있다면서 해외 리그에서도 가능성이 높은 선수라고 극찬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조규성 선수는 올해의 K리그 득점왕을 차지했습니다. 유럽에 있는 구단,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스카우트 관련돼서 연락이 왔을 정도로 상당히 유럽에서도 지금 이제 관심을 받고 있는 선수고요. 뭐 K리그 팬들이 아니면은 조규성 선수 잘 모를 수도 있지만 K리그 안에서는 뭐 이미 그렇죠. 완전히 공인된 선수고요. 지금 이미 군대 문제도 해결됐고 나이도 어려서 충분히 이제 한국 축구를 앞으로 아주 긴 시간 동안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제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두 골을 넣었으니까요. 훨씬 더 유럽 팀들에서 이 조규성 선수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대표 선수들 아주 잘 싸웠습니다. 하지만 2대3으로 아쉽게 지면서 16강 진출 등 경우의 수가 상당히 복잡해졌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먼저 16강 진출 시나리오의 가장 큰 전제는 한국이 포르투갈을 3차전에서 반드시 꺾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거나 비기면 곧바로 탈락입니다. 그러니까 포르투갈전을 반드시 이긴 후에 우루과이와 가나의 경기 결과에 따라 승점을 따져서 이 16강 진출 여부가 가려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포르투갈전 지금 무엇보다 중요해졌는데 그런데 그 포르투갈 출신의 벤투 감독이 퇴장당하는 또 그런 변수가 생겼습니다. 네, 어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벤투 감독이 어제 경기 종료 후에 주심에게 항의하다가 레드카드를 받았죠. 포르투갈전 벤치를 지키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포르투갈전과 최종전을 사령탑 없이 치르는 악재를 맞게 된 셈입니다. 벤투 감독은 규정에 따라 포르투갈전에서 벤치뿐 아니라 라커룸 입장까지 금지된다고 합니다. 또 무전기나 휴대전화 같은 전자기기로도 이 코치진과 소통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대표팀 코치는 벤투 감독 퇴장 상황에 대해서 마지막 기회를 주심이 박탈해서 대응한 것이라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당한 항의였는데 퇴장을 당했고 부적절한 발언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주심 사실 그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우리 손흥민 선수를 레드카드를 주어서 유명해진 그런 심판이기도 합니다. 그 주심의 심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 지금 적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 한국 대표팀이 코너킥 찬스를 얻었지만 주심이 갑작스럽게 경기를 종료한 걸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코너킥이 주어졌는데 일방적으로 경기를 중단시키는 건 매우 드문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해당 주심의 경우 월드컵 무대가 처음인 걸로 알려졌는데요.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자 한국 선수들은 물론 벤투 감독까지 그라운드로 달려나와 강하게 항의했지만 돌아온 건 벤투 감독을 향한 레드카드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외신에서도 의문을 표했는데요. 한 북미 스포츠 매체 심판진이 한국의 코너킥을 차도록 내버려두지 않은 것을 정말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영국 매체 더 선은 모두가 영국 심판을 싫어하는 이유를 세상에 보여줬다고 자조적인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의문의 탑승자. 이거 어떤 사건이죠? 네, 이틀 전 강원도 양양에서 헬기가 추락해서 5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고 헬기의 비행 계획서에는 70대 기장과 50대 부기장 2명만 탑승한다고 신고가 돼 있었는데 실제 탑승 인원은 5명이어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탑승자 명단에서 누락된 인원은 20대 정비사와 경기도에 거주하는 50대 여성 2명인데요. 이 여성은 숨진 부기장의 지인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정확히 무슨 관계인지 왜 헬기에 탔는지 경위는 아직 파악되지 않은 걸로 전해졌는데요. 경찰은 DNA 분석을 통해 정확한 신원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 목격자와 담당 경찰의 설명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순간적으로 꽝 하더라고요. 한 5번, 4-5번 총소리 정도로 하는 거는 무수히 나죠. 여성 2명이 탑승한 것은 맞습니다. 부검 결과를 통해서 신원이 파악이 돼야 그러니까 신고하지 않은 인원이 3명이 더 그 헬기에 탔다는 건데요. 결국 탑승자 관리에 허점이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지적 나올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이 비행 계획 신고는 전화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고 헬기 역시 기장이 2명이 탑승한다고 항공당국에 전화로 알렸다고 합니다. 이 신고 방식도 허술하지만 헬기 이륙 전 탑승 인원과 신원을 확인하는 어떤 절차도 없어서 마음만 먹으면 업무와 관련 없는 민간인이 헬기에 자유롭게 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같은 산불 감시용 헬기를 운용 중인 산림청이나 소방청이 별도의 탑승 인원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백지로 쓴 분노.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중국의 코로나 고강도 봉쇄 조치에 저항하는 이른바 백지 시위가 청년 세대 움직임으로 확산하는 중입니다. 백지 시위는 수도 베이징을 포함해서 중국 주요 도시들로 번지면서 격화하고 있습니다. 시위 현장에서 시진핑 퇴진 구호까지 등장했는데 영상 보겠습니다. 共产党，习近平，没想到有一天我们还能走到街头上去，公开地表达我们的诉求。 중국처럼 정치적으로 통제가 강한 체제에서 시진핑 주석, 그것도 최근에 3연임에 성공한 절대 권력자에 대한 퇴진 요구가 나온 거 정말 심상치 않게 보이는데요. 시위에 나선 시민들이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은 이 하얀 종이를 들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거 어떤 의미인가요? 네, 시위에 나선 중국인들은 당국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반정부 구호 등 특정 문구를 적는 대신에 빈 종이를 들고 있습니다. 이건 검열에 저항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고 하는데요. 흰 종이는 2020년 홍콩 민주화 운동가들이 중국의 홍콩 보안법 제정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일 때도 사용됐습니다. 백지 시위가 확산되자 중국 내에서 A4 용지 판매가 금지됐다는 소문까지 번지기 시작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중국 현지 매체들은 현재 모든 A4 용지를 정상적으로 생산하고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 부분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이처럼 시위가 확산되고 있는 게 이 월드컵 중계하고 연관이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온다고 합니다. 카타르 월드컵에서 관중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모습들이 노출이 되면서 중국 내 고강도 방역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는 최근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하자 사태 수습을 위해서 방역 정책 완화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베이징 일부 아파트 단지에선 주민들의 요구로 출입 제한용 철제 울타리를 철거하고 광저우는 PCR 검사 기준을 완화하는 등 이 새 지침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당장 대폭 수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중국이 자체 개발해서 자국인들에게 접종한 백신이 효과가 떨어지고 있는 데다가 제로 코로나 정책이 시 주석의 주요 업적 중 하나라 초기 선언도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중국하면 경제적으로는 발전을 했지만 정치적으로는 민주화가 전혀 되지 않은 그런 일종의 독재, 공산 독재 국가로 평가가 됩니다. 그런 나라에서 이처럼 백지 시위가 확산이 되고 있고 특히 3연임을 막 시작한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 퇴진 요구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시 주석의 새로운 시험대가 될 거다. 이런 지적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3연임 확정한 이후에 곧바로 정치적 위기를 맞았는데 어떻게 대응할지 특히 베이징, 상하이 같은 대도시에서 특히 베이징대, 칭화대 같은 명문대 50군데에서 시위가 시작됐으니까. 칭화대는 시진핑 주석의 모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그 정치적 위기고 이 지금 상황을 1989년에 천안문, 티난문 사태랑 연결시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똑같이 학생들이 들고 일어났기 때문에. 근데 89년에 그 천안문 사태가 일어난 이후에 곧바로 그 한중 수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천안문 사태의 여파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밖으로 나간 거죠. 그래서 이번 시위가 확산되고 그 중국이 굉장히 강력한 대응에서 충돌이 일어나면은 동북아, 그다음에 글로벌 안보, 그다음에 경제 질서에 굉장히 큰 변화가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의주시하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의 시위 상황이 어떻게 번질지는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오늘 현재까지는 저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